당연히 아무도 모르시겠지만 저는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 과학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과학 안에서 무수히 많은 철학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철학 전공자가 이야기해주는 빅뱅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 지구가 거주하는 우주, 이 모든 우주를 담아내는 시간과 공간,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과학적인 대답은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로 시작합니다. 허블 만환경으로 유명한 이름이죠. 에드윈 허블은 20여 개의 은하를 관찰하는 도중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것은 모든 우주에서 적색 편의가 발견된다는 것인데요. 이를 바탕으로 1929년 에드윈 허블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고 주장했죠. 이 적색 편의가 왜 우주 팽창의 증거가 될까요? 적색 편의는 빛의 파장이 늘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의 옆으로 200km의 속도로 지나가는 기차가 있다고 해봅시다. 기차가 가까워질 때는 높은 소리로 다가와서 멀어질수록 소리가 낮아집니다. 이 원리를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데요. 소리는 파장입니다. 파장은 360도 전 방향으로 고루 퍼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물에 돌을 던지면 360도로 파장이 번져나가죠. 그걸 상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파장의 시작점이 되는 곳을 파원이라고 합니다. 이 개념을 아까 전 예시에 적용해 볼게요. 기차는 소리의 시작점이니까 파원이 됩니다. 기차가 소리를 듣고 있는 당신의 근처로 오면 파장이 짧아지면서 소리가 높아집니다. 반대로 기차가 멀어지면 파원이 멀어지고 반대로 파장이 길어지면서 소리가 낮아지는 것이죠. 이것을 빛에 적용해 봅시다. 소리와 마찬가지로 빛은 파장입니다. 소리는 파장이 짧아질수록 음이 올라갔다면 빛은 색깔이 변합니다. 파장이 짧아지면 파란색으로 변하는 청색 편의가, 빛의 파장이 길어지면 붉은색으로 변하는 적색 편의가 발생하는 것이죠. 자,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모든 우주에서 적색 편의가 발생했다는 것은 우주에서 날아오는 빛들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말은 우주가 멀어지고 있다는 것과 같죠. 이를 통해 허블은 우주가 팽창 중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럼 우주가 팽창 중이라는 사실이 우주의 기원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더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시간을 거꾸로 돌려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볼 때 우주는 점점 줄어들겠죠? 그렇게 우주가 수축되면 거대한 에너지를 응축한 한 점으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의 점이 우주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의문이 하나 발생합니다. 하나의 점이 어떻게 이렇게 큰 우주를 만들었느냐?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빅뱅, 즉 대폭발인 것이죠. 우주는 하나의 점으로 시작해서 그 거대한 폭발을 일으켜 막대한 에너지가 방출되었고 그것이 우주를 끝없이 팽창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정리해보자면 우리는 우주의 팽창을 발견했고 우주가 팽창하려면 어떤 원인이 있어야겠죠? 그 원인을 추론해 봤을 때 거대한 폭발이라는 이야기를 가져와 설명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빅뱅 이론만으로 설명이 충분할까요?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빅뱅은 아주 중대한 오류를 품고 있는데요. 앨런 구스라는 천문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빅뱅은 빅뱅을 제외한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이 이론은 빅뱅 이후의 우주에서 일어난 일을 완벽하게 설명하지만 빅뱅 이전에 대해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빅뱅 이론은 빅뱅 자체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중대한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빅뱅 이전의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과학자들은 이것을 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가죠? 빅뱅 직후를 한번 살펴볼게요. 과학자들은 빅뱅 직후에 쿼크 입자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모든 입자는 반입자가 동반해서 만들어지는데요. 이렇게 생성된 입자는 반입자와 만나 소멸합니다. 그렇게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죠. 진공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과학적인 진공이란 그 어떤 물질도 없는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빅뱅 이전의 모습이 이렇겠죠? 이 진공에 입자가 생성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입자와 반입자가 만나 생성과 소멸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입자와 반입자의 불균형이 초래되었고 이것은 물질의 확장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을 양자요동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물질이 늘어나고 지금의 우주를 형성해 나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빅뱅이 시작을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조금 빅뱅이 설명되는 듯 하죠? 그런데 여기에는 또 한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진공이라는 것은 결국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공간은 어디서 만들어졌냐는 거예요. 이 공간 또한 빅뱅으로 만들어진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결국 빅뱅 이전의 무는 빅뱅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인과율에 따라 물질 세계의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학문입니다. 결과가 있다면 원인이 있어야 하고 그 원인에는 또 원인이 있어야 하죠. 결국 근원적인 원인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는 그 어떤 설명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과학자들은 예상외로 철학적인 설명을 첨가하는데요. 그 개념을 브루드 팩트라고 합니다. 여기서 브루드 팩트라는 것은 그저 받아들여야 하는 사실이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관측도 증명도 불가능하니까요. 사실 이런 질문은 고대 철학에서부터 있어 왔습니다. 고대 철학자들은 이것을 부동의 원동자라고 표현하는데요. 움직이지 않지만 움직이는 자라는 겁니다. 지극히 역설적이죠?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근원적 존재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만든 개념인데요. 모든 것의 인과를 거슬러 올라가면 근원적 원인이 있어야 하고 원인 결과가 무한히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원인 없이 존재하는 무엇인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이라고 표현하죠. 물론 여기서 신이라는 것은 종교에서 주장하는 인격적인 신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존재론적인 시초로서의 신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조금 어렵지만 조금만 더 깊게 가볼게요. 철학적인 사조 중 하나인 포스트 모더니즘의 해체주의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빅뱅 이론을 비롯한 우주의 시작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모두 메타내러티브에 불과하다고요. 메타내러티브란 우주의 시작과 같은 근원적 지식에 대해 탐구하는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신화적 이야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요. 조금 감이 오시나요? 이해가 안 돼도 정상이니까요. 조금만 더 힘을 내봅시다. 이 학자들은 재미있게도 이런 근원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과학을 공적인 영역에서 사적인 영역으로 끌어내리는 시도를 합니다. 그럼 과학이 공적 영역이라는 건 또 뭘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공적으로 옳다고 판단되는 것은 과학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커피는 건강에 좋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고 해봅시다. 이 주제를 두고 다양한 견해들이 있을 수 있겠죠? 다양한 견해들이 오가다 보면 분명히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과학적인 거야?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들은 공적 영역으로 가져오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을 현대라고 하잖아요. 이전의 시대를 근대라고 했는데요. 이 시대는 과학과 이성의 시대였습니다. 뉴턴의 고전 물리학이 자연의 법칙을 설명해내었고 철학적인 영역에서는 데카르트의 사고적 이성주의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죠. 지금 우리의 사고는 사실 이 근대적인 사고에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은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죠. 과학과 이성을 통해 설명되어지는 것들을 공적인 영역으로, 개인적이고 사적인 견해와 해석들을 사적인 영역으로 밀어낸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종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근대적인 사고는 종교에 대한 반발로 생긴 것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구분은 생각 이상으로 우리의 사고를 강하게 지배합니다. 하지만 이런 공과 사적인 영역이 현대에 와서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조를 철학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요. 자, 현대 이전의 시대를 근대라고 했잖아요. 그걸 영어로 표현해보면 모더니즘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근대를 뛰어넘어 부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대적인 사고를 부수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다음 그림을 통해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위 작품은 르네 마그리트의 이미지 배반이라는 작품입니다. 르네 마그리트는 미술사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작이라고 평가받는 작가인데요.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10명 중에 9명은 파이프라고 대답을 하겠죠? 하지만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파이프가 아닙니다. 이건 대체 무슨 말일까요? 분명 사실적으로 아주 잘 그린 파이프의 그림인데 파이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관찰과 같은 우리의 경험과 개념이 모든 사물을 정의할 수 없고 그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향은 과학계에서도 나타나는데요. 19세기만 해도 뉴턴의 고전 물리학을 통해 세계의 모든 것이 설명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양자역학의 등장으로 우리는 그 무엇도 이해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학의 기본 전제는 관찰과 실험을 통한 증명으로 일반적인 법칙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공적인 것으로 당연히 받아들여 왔습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순수한 관찰조차 불가능합니다. 어쩌면 미시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관찰한다는 행위 자체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 슈레딩거의 고양이 실험, 양자의 얽힘과 상호작용 등 여러 실험과 명제들은 과학적 모더니즘에 기반해온 우리의 인식에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학과 이성으로 쌓아온 특권적인 인식론의 왕자를 내어주어야 할지도 모른다고요.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과학적인 관찰과 실험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기원에 대해 빅뱅 이론이라는 아주 훌륭한 설명을 도출해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이든 철학적이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설명도 근원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설명해낼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인류는 과학을 통해 세상의 모든 물리 법칙과 원리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양자역학의 등장으로 인간의 오만함은 우주의 먼지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철학은 이성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잔혹하기 그지없는 세계대전을 2번이나 맞이하며 허무주의와 실존주의로 대체되었죠. 이처럼 우리가 주류라고 생각해왔던 사고와 인식론은 언젠간 폐지될 수 있고 실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조는 역사적으로 구성되어 왔던 과학과 이성이라는 구조들을 해체시키고 인식론적 다원주의로 세상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것의 시작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누구의 이야기도 배척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이성과 합리주의, 과학을 배격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합리적인 추론을 통한 과학적, 이성적, 철학적 해석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분야에 아울러 그것이 절대적 진리가 아닌 해석의 영역에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대체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데? 라는 질문을 하겠죠. 철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사회의 틀 속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어떤 대학을 졸업했는지,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 법칙이 되곤 합니다. 이는 물론 세월을 살아온 어른들의 경험과 지혜가 만들어낸 가이드라인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각자의 삶은 과학적인 법칙을 넘어선 비과학적인 영역이기도 합니다. 타인의 경험이 우리의 전부를 결코 표현해낼 수 없는 것처럼요. 우리는 무한한 우주 속의 작은 존재일지 모르지만 적어도 인간은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그 누구도 우리의 삶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어쩌면 우주는 인간의 사고에서 벗어난 존재로 존재함으로써 인간의 삶에 자유와 가치를 부여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여러분이 타인에 의해 정해지거나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삶이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아마 틀릴 수도 있지만 그렇기에 우리 모두가 옳은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이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주저리 늘어놓았는데요.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의미 있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롱의 잡학사전이었습니다.